오늘 새벽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우선 유지해야 한다며 빅딜을 강조하면서도 단계적 합의를 뜻하는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WTO의 판정에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돌아오면서 오늘부터 닷새간 장례를 치릅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엔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조 회장은 가족들에게 협력해서 잘 이끌어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추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황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 연예인 박유천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갖고 있던 주식을 오늘 모두 매각하면서 남편 주식도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4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역시 주된 의제는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면서도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선 빅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단계적인 합의를 뜻하는 스몰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대북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완전한 로드맵을 제출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관한 일부 제재 해제에 관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Yes, we will. We will be discussing it. Certainly, that's a very prime topic for our meeting today, and we hope that's going to happen. 북한이 영변핵 시설 폐기 외에 다른 비핵화 이행 방안도 담은 포괄적인 합의에 먼저 동의하면 대북 제재 해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합의를 뜻하는 스몰딜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빅딜 원칙이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어느 때보다 한미 양국의 관계가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이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낸 건 남북 정상이 일단 만나야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해서 전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도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는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특사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북 협상 카드는 내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북이 바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두 정상의 생각에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박강실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could happen. A third summit could happen, and it's step by step. It's not a fast process. JTBC 조유식입니다. 예, 청와대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한마디로 불씨를 살리는 계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커진 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리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간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는 표현했지만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다시 만날지 이 부분이 애매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을 잇따라 만나서 그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예, 자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그런데 이제 뭐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어떤 뾰족한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결과물이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장 성과를 내놓는 회담이라기보다는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이 비핵화 최종 단계 또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고 미국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의 입장을 다시 파악하는 자리 어땠습니까?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 뭐 지난번과 변한 바는 없었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재는 유지돼야 하고 그리고 비핵화는 빅딜을 해야 한다.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긴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올바른 시기에 큰 지지를 보내겠다 등 여지를 두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후에 곧바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현지 그 브리핑에서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선 이 남북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비공개로 포함됐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당장 특사 파견을 우리 정부가 고려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계획도 언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런 절차를 모두 미국과의 협의를 가져서 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렇겠죠.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북한과 또 의견 조율이 있어야지 발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오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어떤 일각에서는 이 한미 간의 의견 차를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미 간 이견차가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런 평가나 지적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예. 최근 국내에서 한미 불신, 동맹 악화 논란이 커진 것도 이번 회담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비핵화 논의뿐 아니라 무역, 안보 분야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한미동맹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미가 어쨌든 얼굴을 자주 맞대면서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분명히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너무 회담 시간이 짧았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단독 회담 중에서 정상 단 둘이 비공개로 만난 시간은 굉장히 짧긴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 청와대 측은 방미 이전부터 이번 회담은 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미팅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협의를 거치는 자리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해오긴 했습니다. 때문에 몇 분이냐가 중요하다기보단 실질적인 내용은 청와대 그리고 참모진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정치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국무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또 새로 만든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자리도 최 부위원장에게 맡겼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도 국가 수반임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조직 개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국가수반의 위치에 오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측은 명목상 국가수반의 역할을 해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자리도 겸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 밑에 제1부위원장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기존 상임위원장직에 힘을 빼는 대신 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도 국가수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 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특히 최선희 부상은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습니다. 대미 협상 라인은 큰 틀에선 변화가 없지만 향후 협상에선 최룡해 부위원장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무위 제1부위원장이 이들을 모두 관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헌법도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1심에서 승소한 뒤 1년 만에 판정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는 일본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전 사고 등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연간 방사능 피폭 수치 외에 다른 기준들도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자연 방사능 수준 등 다른 정성적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사능 수치에 얽매였던 1심 판정에 비해 최종심에서는 수입 금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 1심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수치가 한국이 제시한 기준을 넘지 않는데도 차별적이고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식품과 농수산물 안전성을 다룬 분쟁에서 WTO의 판정이 뒤집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을 들여오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4년에 걸친 무역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일정 기한 내 재검토해야 하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 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번 판정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정부 내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1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건데 반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또 다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WTO의 판정이 나오기 전 정부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관련 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크게 반기는 표정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수입 규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WTO의 결정문은 저희가 그냥 항상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합니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보다 엄격합니다. 기준 이하라도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수입업체는 플루토늄 등 17개 항목의 검사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일본 식품 3만 8천여 건이 수입됐는데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온 건 가공식품 6건입니다. 모두 일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WTO 판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쟁에 대비하려면 일본 현지 토양과 해양수, 식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쪽 분위기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심과 다른 상소심 결과가 나오자 일본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서령 일본 도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윤 특파원, 일단 일본 정부가 우리가 패소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WTO 상소심 결정이 일본 식품의 안정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韓国の安全基準を十分クリアするものであるとの一審の認定は維持されております。
従って本件事案について我が国が敗訴したとのご指摘は当たらない。 네, 또 상소심 판결이 1심 패널 판단에 오류를 지적한 것뿐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WTO 판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규제를 풀어라, 규제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죠. 네, 한국의 규제가 적절했다라는 WTO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수입 규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수입 규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해서 고노타로 외무상은 연간 75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수입 규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한국의 수입 제한을 풀라는 외교적 요구를 앞으로도 강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강한 압박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예. 자, 1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환영했던 모습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판정 내용 선뜻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이번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군요. 네, 아사히 신문은 오늘자 석간에서 일본의 오산으로 패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WTO가 한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예상 밖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1심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자 고노타로 외무상은 새벽에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외무성과 수산청 관계자가 이 총리관저에서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 상정 밖의 결과다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그렇게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당혹스러워했다는 거는 이게 비단 한국을 향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어떤 수입 재개를 재개하려고 그랬던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규제가 가장 강한 한국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를 지렛대로 다른 나라의 수입 재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곳은 23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WTO 패소 판정으로 인해서 이 같은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동일본 지역의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주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계속되면서 일단 우리 소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더 많은 규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제품이 후쿠시마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를 통과할 경우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원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른 종류들도 이렇게 규제를 해주면은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게시판에도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땅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식품도 세심히 따져봅니다. 방사능 유출로 토양 등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맥주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제조시설 위치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도 나왔습니다. 일본 상품 코드, 즉 바코드를 읽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깝네요. 한 맥주는 일부 공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5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한 제품이 여러 공장에서 만들어질 경우 바코드 정보로는 제조 공장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산까지만 표시되는 원산지 표기를 후쿠시마 등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나흘 전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닷새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가 치러지는데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조 회장이 마지막 순간 가족들과 협력해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빈소를 차린 첫날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는데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실은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지난 8일 미국 LA에서 숨을 거둔 지 나흘 만입니다.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딸 조현민 씨도 함께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임종만 지키고 왔는데 앞으로 있을 일을 협의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들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빈소가 차려지면서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업에 관한 얘기를 여쭤보면 그 실무적인 지식이 상당히 밝으셨던 그냥 안타깝습니다. 고인께서 우리 한국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빈소를 찾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문을 했습니다. 빈소 안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습니다. 한진그룹은 닷새간 회사장을 치른 뒤 경기도 용인 선영에 두 회장을 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마약 파문에 휩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이번엔 불법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에게 영상을 보냈다는 건데요. 경찰은 먼저 이 영상부터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황하나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함께 투약한 연예인 등 공범도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늘 황 씨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2015년 5, 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씨가 불법 동영상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황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는 진술을 제보자에게서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상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이후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황 씨와 관련된 마약 수사도 계속됩니다. 앞서 황 씨가 함께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배우 박유천 씨 측은 다음 주 초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마약엔 손댄 적이 없다고 주장해 황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경찰이 가수 승리를 포함해서 버닝썬의 주요 주주 전원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버닝썬의 주주인 대만인 쪽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경찰이 횡령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6명입니다. 지분 42%를 가진 전원산업 최모 대표, 유리홀딩스 공동대표 유인석 씨와 가수 승리 등 주요 주주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가 임대료 명목으로 버닝썬에서 각각 수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원산업은 1,600만 원대이던 임대료를 지난해 말 갑자기 1억 원대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닝썬의 지분 20%를 보유한 대만인 측으로 6억 원가량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해당 대만인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화교 안모 씨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대포통장 15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이 통장을 버닝썬 영업 직원의 계좌인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빼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대만인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소를 확보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의혹의 출발점인 동영상과 관련해서 고화질 화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과 아주 닮은 모습이었는데 김 전 차관 측은 이 동영상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단이 검증을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수사단 역시 최근 이 영상을 처음 발견한 인물을 부르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민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화면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동안 언론사에 공개된 동영상에 비해 화질이 좀 더 또렷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김 전 차관과 매우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상 속 배경 역시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의 별장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수사 과정에서도 이 고화질 영상을 확보는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2013년 5월 이 고화질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 속 여성이 누구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수사단은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성범죄 의혹뿐 아니라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 측 변호사에게 사진 등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다면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동영상과 관련해선 수사단이 영상을 발견한 인물도 조사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은 동영상이 등장하는 CD를 최초로 발견한 인물로 알려진 이 박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박 씨는 2012년 말 윤중천 씨가 이용하던 벤츠 차량 안에서 이 CD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수사단은 이 CD를 확보한 시점부터 당시 수사팀에게 넘긴 과정까지를 일단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피해 여성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 쪽에서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국과수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면서 이 영상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을 한 큰 개가 30대 남성의 급소를 물었습니다. 이 사고 바로 전날엔 경기도 안산에서 산책하던 60대가 도사견에 물려 숨지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둘러보니까 여전히 우리 개는 순둥이라면서 목줄도 안 하고 데리고 다니는 나쁜 견주들이 많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주부 29살 C씨가 큰 개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개 1마리가 뛰쳐나갑니다. 복도에서 급소를 물린 39살 김모 씨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의심스레 이걸 들고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피했거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송곳니 자국이 선명한 4군데를 봉합했습니다. 김 씨를 문 개는 몸길이 1m의 4년생 올드 잉글리쉬 시프독이었습니다. 목줄은 한 상태였지만 입마개는 씌우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도사견이나 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은 의무 착용 대상이지만 이 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 경우 목줄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마다 경고판이 무색할 정도로 풀어놓은 개들이 마구 뛰어다닙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풀어놓지 않지. 경찰은 김 씨가 들고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개가 민감히 반응한 것으로 보고 개주인 C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여당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한 6억 7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팔았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식도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남편이 소유한 35억 원 규모의 주식이 논란에 휩싸인 지 이틀 만입니다. 청와대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는데 낙마시키는 게 바람직하느냐며 고액연봉 남편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문제 삼는 건 연좌제적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던 여당도 오늘부터는 확실한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 가지고 부적격 사유다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에요. 법관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난 없는 것 같은데. 청와대와 여당이 법을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낙마 공세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주식 관련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과 금융위에 각각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오늘 예정된 국회 법사위 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어서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월요일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페북이나 카톡을 통해서 자기 의견 이렇게 페북질을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시원하게 얘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 고발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 금융위원회에 수사의 진정을 늘 예정이 있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오늘 법사위 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형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만 채택하겠다며 야당이 압박하자 여당은 이미선 후보자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조준했습니다. 인사검증을 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카톡으로 오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링크를 해서 퍼나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일 이화라는 주식에 7,450만 원의 매매 차익을 누립니다. 법관일 때도 이 일과 중에 이런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면서 결국 문형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오늘 대학생 20여 명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사무실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외치다 50분 만에 경찰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경찰에 줄줄이 들려나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20여 명이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건 오늘 오전.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 사퇴하라며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의원실 안에서 누워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이후에도 회관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며 스크럼을 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대학생 22명을 연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의 사무실까지 불법 폭력 점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대통령님 얼굴과 태극기가 적절하게 조화됐다. 대통령이 의장대 수준의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정치단체나 팬클럽의 문구 같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만든 문건에 등장한 표현들입니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에는 VIP가 호평했다는 등 자화자찬하는 문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장규합동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상황을 보고용 문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흐트러짐 없는 의장대 수준의 모습으로 경례를 했다. 대통령님 얼굴과 태극기가 적절하게 조화되면서 안보관을 강조하는 축사와 맞아떨어졌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들을 본 청와대가 만족했다는 자화자찬성 문건도 만들어집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의 보고에 대해 치안 정책은 물론 좌파 상황까지 담았다면서 VIP가 직접 호평하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범죄 첩보나 시민 안전을 위한 정보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스스로에 대한 칭찬까지 문건으로 만든 겁니다. 검찰은 정보경찰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문건들을 작성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 선거 판세 분석까지 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올린 보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친박근혜계 후보가 출마한 각 지역별 분위기, 그리고 야당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풍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야당 후보를 상대 후보라고 표현하거나 여당의 총선 승리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본 표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최근 경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또다시 발부해 준 것도 바로 이처럼 선거 개입 정황이 짙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경찰 정보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가 경찰에 부당한 정보 보고 지시를 내린 게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이른바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 법원 역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를 청와대 홍보도구로 이용했다며 김 전 실장이 시발점이자 기획자라고 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중간관리자가 몰랐을 리 없다면서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 주남마을에서는 공수부대가 지나가는 소형 버스에 총을 쐈습니다. 타고 있던 18명 중 17명이 숨졌고 일부는 안매장됐습니다. 당시 그 부대에 소속됐던 군인이 광주를 찾아 유일한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죄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손을 맞잡습니다. 남성은 주남마을에 주둔했던 공수부대원 최영신 씨, 여성은 주남마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 씨입니다. 팔은 좀 괜찮아요? 아니 아파요. 손가락. 지금도? 최 씨는 직접 총을 쏘지 않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989년 청문회에서는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 쪽에서 보면은 배신자고 시민군들한테서는 또 계엄군 쪽이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최 씨는 39년 만에 홍 씨를 만나 사과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5.18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증언하고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씨는 오히려 고통받았을 것이라며 위로합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들도 정말 용서해줄 마음도 다 돼 있고. 이들은 2019 광주 평화기행 워크숍에 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국가폭력의 참혹함을 증언했습니다.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좀 해가지고 그 정말 애꿎게 돌아가신 분들을 저 뼈라도 찾아가지고 잘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가해자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꽃 소식도 절정을 이뤘죠. 내일까지는 날씨가 비슷하겠지만 일요일부터는 한바탕 요란한 비바람이 몰려올 전망입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에 꽃잎이 나붓깁니다. 시민들은 산책을 즐기고 학생들은 들판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오늘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18도, 서울은 19도까지 올랐고 경기 일부 지역은 20도를 넘었습니다. 내일까지 이런 평온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요일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바로 북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또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강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길쭉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천둥번개와 비 그리고 돌풍을 동반합니다.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북쪽 저기압은 찬 공기가 강해 대기가 불안정하지만 습기가 많지 않아 강수량은 적습니다. 이번 주 20cm 넘게 눈이 내린 강원도 일부 산지엔 다시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도 예상됩니다. 해안과 강원 산지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5m, 그 밖 전국에 초속 15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꽃잎들도 모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올 봄꽃은 내일까지가 절정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8월까지 넉 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현재 15%에서 추가된 기간 동안은 7%로 줄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경우 인하 효과는 현재 리터당 123원에서 58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넉 달간의 연장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6천억 원 정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첫 민간 달 탐사선이자 역대 가장 작은 크기로 주목받았던 이스라엘의 탐사선이 착륙의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달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건데요.
미국과 옛 소련, 중국에 이어 달 탐사선을 착륙시킨 네 번째 국가로 올라서는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달의 구멍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탐사선 베레시트가 지켜본 달의 표면입니다. 베레시트는 이스라엘 현지 시간 11일 달의 고요의 바다 지점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난 2월 발사된 뒤 47일 동안 지구를 돌며 달의 중력을 이용해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간단체 스페이스 IL이 발사한 베레시트는 이제까지의 달 탐사선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폭 2m, 높이 1.5m에 무게는 585kg입니다. 민간단체가 발사한 첫 번째 달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베레시트가 착륙에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은 미국과 옛 소련, 중국에 이어 달 탐사선을 착륙시킨 네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측이 탐사선의 엔진 결함을 추락한 원인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t seems that the failure in our inertial measurement unit caused a chain of events in the spacecraft avionics, which cut off the engines and caused us to lose the mission. JTBC 황예린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은 지난달 모두 철거됐는데요. 그 자리에 새로운 추모 공간이 마련돼 오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를 왜곡하고 지우려는 그런 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알리는 엄중한 선포를 할 것입니다. 약속했던 것처럼 그날 그때 다들 부끄럽고 무능했던 그런 어른들이 아니고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이 유가족이나 생존자나 그 학생들이 나는 애들한테는 아직도 2014년 그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쁘고 예쁜 모습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영혼의 지도란 뜻의 맵 오브 더 소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동시 발매했는데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입니다. 어제 새벽 한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몰고 전북 국산의 한 금은방으로 돌진해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쉈습니다. 이 남성은 4,600만 원어치의 목걸이와 반지를 훔쳐 달아났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감식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 귀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 3일절 부산 동구의 정발장군 동상 옆에 임시 설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부산시가 기습 철거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늘 오후 6시쯤 노동자상을 남구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옮긴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어제 동구청과 노동자상을 인근 쌈지공원에 옮기는 데 합의했는데도 부산시가 기습 철거에 나섰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죽은 고래 뱃속에서 또 폐비닐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일 필리핀의 한 해안에서 포마 향유고래가 발견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10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식료품을 포장했던 비닐과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 등 쓰레기 500g이 고래의 위를 막고 있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Do you know BTS?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유독 이성대 기자가 요즘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BTS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BTS 축구에 손흥민이 있다면 K-팝에는 BTS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의 글로벌 히트 상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BTS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때 김정숙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is BTS. Do you know?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BTS는 한국 사람들인데 요새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자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들 이후에 또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BTS 얘기가 또 나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일 좋아하는 밴드는 어떤 밴드인가요? 음악 밴드. 그룹 BTS. BTS 만난 적 있나요? 예. 작년에 유네스코 유엔에서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예. 자, 뭐 인터넷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이걸 아느냐, 뭐 do you know,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묻는다 해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Do you know 클럽이라는 이런 그림들이 이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Do you know 김치, 불고기, 예. 뭐 Do you know 독도 뭐 이런 거였다면 근래 들어서는 뭐 Do you know 박지성, 손흥민, 예. 이세돌, 김연아, 뭐 싸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슈퍼스타 예, 유현진 선수도 있고 뽀로로도 있군요. 그렇죠. 뽀로로도 있고요. 저렇게 예. 한글도 있고 뭐 있는데 요새는 여기 좌하단에 있죠. 좌하단에 BTS를 아느냐가 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 이거는 김치입니까? 김치 워리어라고요. 아, 예. 성공은 못했지만 토종 캐릭터 만화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김정숙 여사도 BTS를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BTS를 알고 있느냐 뭐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된 건가요? 일단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BTS 노래를 가지고 그 어린이들이 K-팝 수업을 하는 자리라서 자연스럽게 이 노래 BTS 노래니 뭐 아느냐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당신 BTS 아느냐 Do you know와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만나서 Do you know 이렇게 질문하는 게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니냐 너무 우리나라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이 한 칼럼을 썼는데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가장 황당하다 Do you know 질문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 외국인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과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하다 보면 반드시 Do you know 질문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신도 15년 동안 살면서 수백 번을 이런 질문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뭐 그만큼 많이 듣는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앞서 이제 뭐 Do you know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소개를 했던 것처럼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이 Do you know 클럽 가입하는 것만큼 가입하는 대상이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싸이도 뭐 대표적으로 나온 질문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싸이도 아까 클럽에서 봤는데 몇 해 전이었습니다. 강남스타일로 가장 화제가 됐을 때 미국 정례 브리핑, 미 국무부의 정례 브리핑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기관 통신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직접 들어보시죠. 예. Can I ask you one more Yep. about Korean culture? Yeah. I'm first wondering if you know Korean singer Psy and his song Gangnam Style. Do you know? No, but I bet you my daughter does. She loves Korean pop. 저런 적도 있었는데 자, 반면에 외국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뭐 이거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볼 이유는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 또 요새는 좀 역전이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 이쪽 3명이 외국 사람들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쪽에 한국 사람한테 먼저 혹시 한국 사람이니까 방탄소년단 아느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Do you know라는 문화가 뭐 너무나 자학할 필요는 없고 뭐 만국의 공통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외국인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아느냐고 저에게 Do you know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o you know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외국인들에게 너무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또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듭니다.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MB의 다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했는데 이 자리에 김성우 다스 전 사장이 출석을 해서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다스의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맞다 재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법정에서 그런 증언을 한 거군요. 이 다스가 MB의 소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다라는 거는 이제 공소 단계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더 사실로 이제 공판 과정에서 더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좀 눈에 띄는 그 증언 중에 하나가 김성우 전 사장이 특검 조사 초기에는 MB의 분식회계 기간을 좀 좁게 해석을 해서 허위 진술 의혹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겠다는 얕은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검찰이 너무 탄탄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자, 보호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한 거를 후회한다. 그런 내용인 건데,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MB 측근들 또 그리고 관계자들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MB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 나오는 측근들은 MB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들을 잇따라 하면서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자, 이학수 전 삼성 부사장 같은 경우에 자, MB 측에서 소송비를 대납하라고 직접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자, MB한테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줬었다. 예. MB의 집사로 불렸죠.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처리하려고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의도로 청계재단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계속 MB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증언이 나올지 계속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어떤 차가 가장 빠른 차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F1의 경주는 1000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선수들은 헬멧에 1000이란 숫자를 새겼습니다. 연습 주행으로 닻을 올린 상하이 그랑프리. 포뮬러1 즉 F1의 굉음은 7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울렸습니다. 누가 어떤 차가 더 빠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그렇게 1000번의 레이스를 채웠습니다. 1950년 영국에서 첫 발을 뗀 F1. 대회 이름은 아주 큰 상을 뜻하는 그랑프리라고 불렸습니다. 초창기 F1 차량은 원통 모양으로 귀엽기만 합니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선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성이 필요했습니다. 힘 좋은 엔진과 공기 저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했고 점점 길고 미끈해진 경주차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숱한 사고가 속출하며 더 빠르게 달리려는 무한 경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결국 1990년대 들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주차의 성능을 제한하게 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선 환경 문제까지 고려해 배기량을 억제했습니다. 이제는 적은 부품, 적은 연료로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경주차가 중요해졌습니다. 시대에 따라 자동차의 미래를 향한 경쟁도 달라진 겁니다. 아무나 몰 수 없어 참가 선수도 20명뿐입니다. 눕다시피 한 자세로 2시간을 버티며 비행기의 이륙 속도 수준인 시속 350km로 달려야 합니다. 뛰어난 경주차를 몰며 속도의 한계를 돌파한 위대한 선수들의 역사였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오늘 밤 12시 20분에는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4월 전국, 그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를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